1758년 1월 조선의 왕궁 깊은 곳에서 섬뜩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의 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허락하지 않은 채 고독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잔혹한 운명의 서사입니다. 아버지인 영조대왕의 애끓는 눈물과 애원조차 거부했던 이 왕녀의 이름은 화순옹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공포와 진정한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어둠 속으로 함께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군주가 무너졌습니다. 환갑이 넘은 늙은 왕 영조는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직접 달려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한 아버지로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딸의 차갑게 다친 손을 잡고 제발 아비의 늙은 마음을 헤아려 미움한 숟가락이라도 들거라고 간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옹주의 단호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왕은 궁궐의 모든 의원을 동원했고 가장 값비싼 약재를 올렸지만 옹주의 몸은 이미 삶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궁궐에는 승자의 기쁨도 패자의 절망도 아닌 오직 먹먹한 침묵과 절규만이 감돌았습니다. 왜 왕녀는 아버지의 간절한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죽음을 택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남편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했던 정절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굴레였을까요? 화순옹주의 14일간의 단식은 단순한 자결이 아닌 아버지 왕과 남편을 잃은 아내,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가 빚어낸 피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달 사이 사위와 딸을 모두 잃은 영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비극의 주인공 화순옹주는 1720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연인군이었고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었던 정빈이 씨였습니다. 정빈이 씨는 비록 출신은 미천했으나 연인군의 첫 후궁이 되어 아들과 딸을 낳았고 이 둘째 딸이 바로 화순옹주였습니다. 옹주의 본명은 향이, 그녀의 탄생은 훗날 조선 왕실에서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비극의 조용한 서막이었습니다. 옹주에게는 언니 화호공주가 있었지만 언니는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1721년 화순옹주가 겨우 2살이 되던 해 아버지 연인군이 경종의 왕세제로 책봉되면서 온 집안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어머니 정빈이 씨도 소운이라는 정일품 자귀를 받아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세제의 자리가 확정된 해의 늦가을, 잔혹한 운명이 이들을 덮쳐옵니다. 그해 11월,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 정빈이 씨가 불과 2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살배기 화순옹주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엄마라는 말을 배우려던 어린 나이에 아이는 영원한 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한밤중에 꺼진 촛불처럼 그녀의 짧은 생은 갑작스럽고도 수상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른 죽음은 옹주의 평생에 걸친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는 단순한 병사가 아닌 권력을 둘러싼 궁중 암투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훗날 노론 대신 서덕수가 충격적인 고변을 했습니다. 경종을 독살하기 전에 독약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정빈이 씨에게 먼저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임사화로 번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린 옹주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2살배기 아이의 눈에도 비치는 궁궐의 어둡고 냉랭한 공기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이를 소론의 모함으로 치부했지만 진실은 영원히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연인군에게 정빈이 씨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연인군은 그녀를 잃은 슬픔에 직접 제문을 지었는데 그 안에는 명분은 비록 남녀지만 생각은 친구 사이였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언니마저 없는 이 어린 딸 화순옹주를 연인군은 더욱 안쓰럽게 여겼고
각별히 아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이 아이를 왕실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사랑은 옹주에게 유일한 빛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화순옹주는 아버지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자라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검소하고 정숙한 몸가짐을 지녔습니다. 1724년 아버지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옹주는 5살의 나이에 왕녀의 신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듬해 정식 호칭인 화순옹주를 받았고 왕의 딸답게 궁중에서 엄격한 예법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영조는 딸에게 소학과 특히 연려의 도리를 담은 연려전을 직접 읽어주며 왕녀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영조의 가르침이 얼마나 엄격하고 절대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화순옹주 앞에 산더미 같은 보석과 비단을 펼쳐놓았습니다. 이는 옹주의 소박함을 시험해보고자 한 영조의 뜻이었습니다. 옹주는 그 화려한 물건들을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았다 전해집니다. 영조는 딸의 이 기특한 행동에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장 아래에서 어린 옹주가 그저 아버지의 기대와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억누르고 억압해야 했을지 그 내면의 고독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옹주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온 것은 1728년이었습니다. 옹주가 9살 되던 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오빠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옹주에게 오빠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외에 유일하게 피를 나눈 혈육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9살 소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고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무거운 외로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효장세자가 죽은 날은 11월 16일. 이 날짜는 7년 전 어머니 정빈희 씨가 죽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조는 실록에 마음에 더욱 애통한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조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 연이은 비극은 화순옹주를 궁궐 안에서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조는 홀로 남겨진 어린 딸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화순옹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으며 딸이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영조의 지극한 사랑과 기대는 옹주에게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검소하고 정숙하게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1732년 화순옹주가 13살이 되던 해 영조는 딸의 혼인을 준비했습니다. 가래청을 설치하고 조선의 명문가 자제들 중에서 부마를 간택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선택되었는데 그가 바로 노론의 영의정을 지낸 김은경의 넷째 아들 김한신이었습니다. 김한신은 초간택부터 계속 첫 번째로 불려 올라왔는데 사실상 영조에 의해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는 탕평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고 노론 대신의 아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했습니다. 즉 화순옹주의 혼인은 거대한 왕실 전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은 아버지 왕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한신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글씨를 잘 썼고 팔분체에 뛰어났으며 시문에도 능했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도장인 인보를 새길 정도로 전각에도 능한 인재였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모두 흠잡을 데 없는 김한신은 옹주의 외로운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동갑내기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간택 후 김한신은 집에서 관례를 치렀고 월성이라는 부마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혼인 후에도 옹주는 관례에 따라 한동안 궁궐에 머물렀고 2년이 지난 1734년에야 비로소 궁을 나와 남편 김한신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옹주에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월성이 김한신과 화순옹주 부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진 도유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둘 다 화려함과 사치를 좋아하지 않고 검소하고 정숙한 성품이었기에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격려하며 몸가짐을 삼가는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영조는 이런 딸과 사위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종종 옹주의 집을 방문하여 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사위와 대화를 나누며 흡족해 했습니다. 옹주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기뻤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된 결혼이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평화로움 속에 안정되어 갔습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아의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옹주에게는 임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가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김한신은 부마로서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항상 겸손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고요했던 그들의 일상은 1758년 비극적인 운명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1758년 화순옹주와 김한신은 나란히 39세였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6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4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김한신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세는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편이 저녁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옹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남편,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자신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동반자, 그 김한신이 떠났습니다. 화순옹주는 그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상실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운 얼굴만을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영조는 사위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며 김한신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라고 명했습니다. 현종의 딸 명안공주의 부마였던 오태주의 예에 따라 성대하게 장례를 거행하게 했고 고든 정절과 효도를 의미하는 정효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김한신의 고결한 삶을 왕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옹주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옹주가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이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순옹주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미음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간곡히 권했지만 옹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화순옹주가 남편 김한신을 따라 죽음을 결심했다는 것을, 왕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대역죄가 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영조에게 전해졌고 왕은 경악했습니다. 사위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딸마저 잃게 된단 말인가? 65세의 노쇠한 왕 영조는 딸을 살리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직접 옹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들었다. 내 애타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 늙은 아비를 생각하여 미음이라도 한술 들도록 하거라. 왕의 간절한 호소는 보는 이들마저 눈물 짓게 했습니다. 옹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그러나 그녀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조는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딸에게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아비를 버리고 가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옹주는 마지못해 미음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으나 곧바로 토해냈습니다. 옹주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으니 차마 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왕의 권위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결심이었습니다. 영조는 슬픔과 탄식 속에 궁궐로 돌아와야 했고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영조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옹주에게 보냈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아비의 늙은 마음을 생각해달라고, 딸을 먼저 보내는 아비의 아픔을 헤아려 달라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화순옹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죽음을 향한 굳은 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옹주는 쇠약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죽음을 택했을까요? 어쩌면 김한신은 옹주에게 이 세상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언니, 오빠를 모두 잃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왕이었기에 늘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26년을 함께하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온 동반자 김한신만이 옹주에게는 세상의 유일한 가족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피난처였습니다. 자녀마저 없었기에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옹주의 외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1758년 1월 17일 김한신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순옹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9세. 너무나 젊고 아까운 나이에 왕의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조는 한 달 사이에 사위와 딸을 모두 잃는 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옹주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제문을 지었습니다. 영조가 지은 제문에는 그의 깊은 슬픔과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봄에 월성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도 뒤를 따라가 한 달 사이에 내게 억제하기 어려운 고통을 다시 주었다. 아, 슬프다. 이것은 모두 내가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영조는 자신이 더 자애로웠더라면, 혹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화순옹주의 장례가 치러질 때 영조는 왕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딸의 상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상에 참석하는 것은 격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영조는 끝까지 딸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슬픔과 애통함은 궁궐 안팎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조판서 이익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는 화순옹주의 굳은 정절을 기려 정렬을 세워야 한다고 청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슬픔이 심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자결하기는 쉬우나 열흘 넘게 음식을 먹지 않고 절조를 지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옹주에게 연료문을 내리기를 청하옵니다. 신하들 역시 옹주의 정절은 본받을 만한 것이며 왕실에서 처음 있는 열행이니 연료문을 세워 그 뜻을 길이 기려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옹주의 14일간의 단식은 당대 최고의 정절로 칭송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딸에게 연료문이 내려지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한번 간청하자 영조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 결정에는 왕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고뇌가 얽혀 있었습니다. 영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옹주가 비록 정절은 지켰으나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죽었으니 효에는 모자람이 있었소.
그러하니 아비가 자식에게 연료문을 내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는 정절도 중요하지만 왕명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 역시 중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말씀이 지당하긴 하나 훌륭한 정절을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절에 달려있지 연료문에 달려있지 않다. 앞으로 다시는 이 일을 논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조는 딸의 정절은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 칭송하지는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조가 이처럼 단호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정절을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러워했을지언정 공적으로는 경계했습니다. 또한 옹주에게 연료문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만일 내가 옹주의 죽음을 칭송할 경우 앞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에게 죽음을 강요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요. 왕이 딸의 죽음을 칭송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여인들이 강요된 정절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것입니다. 영조는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뒤로하고 왕으로서 백성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적인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감정과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극심하게 괴로워했지만 결국 왕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합장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이곳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의 고택 근처가 되었습니다. 화순옹주 부부는 자녀가 없었기에 김한신의 형 김한정의 셋째 아들 김희주를 양자로 들였는데 김희주의 넷째 아들이 바로 김노경이고 김노경의 아들이 추사 김정희였습니다. 옹주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를 이어 이 가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고 그의 손자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화순옹주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편을 따라 죽은 고모의 정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고모의 굳은 뜻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영조가 막았던 고모의 정절을 기리는 일은 이제 조카 정조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1783년 정조주기 7년 정조는 마침내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화순옹주의 집마을 어귀에 정문을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영조가 살아생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명령을 통해 고모의 뜻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한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화순옹주의 종사 행동이 왕실에서는 처음 있는 열행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고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의를 지킨 것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선언하며 마침내 옹주에게 연료문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그 연료문은 바로 화순옹주 홍문, 연료의 집 앞에 세우는 붉은 문이었습니다. 1976년 이 화순옹주 홍문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 문은 화순옹주의 고결한 정절을 기리는 상징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와 비극적인 결단을 말해주는 침묵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조카의 손에 의해 마침내 인정받은 옹주의 절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더합니다. 그러나 영조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에게 연료문이 세워진 후 남편을 따라 죽는 여인들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정절의 모범으로 칭송받자 민간에서는 이를 따라야 할 미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료가 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들이 속출한 것입니다. 영조가 그토록 걱정했던 정절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옹주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은 시대의 윤리에 의해 수많은 여성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잔혹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조의 칭송은 고모의 한을 풀어주었으나 동시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화순옹주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정략 결혼을 했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 김한신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던 26년의 결혼 생활. 그 행복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화순옹주는 남편 없는 삶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상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었지만 옹주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옹주가 선택한 정절은 과연 그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강요한 필연적인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순옹주가 김한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혼자 살 수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사랑의 위대함이자 동시에 시대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영조는 딸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딸의 죽음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비정한 아버지였지만 딸 화순옹주만은 살리고 싶어 직접 찾아가 애원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왕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무력했습니다. 연료문을 세우지 않겠다는 영조의 결정은 그가 내린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딸의 정절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공적으로는 칭송하지 않는다는 결단.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 아래 사랑하는 딸의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백성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시대적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고뇌는 왕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화순옹주의 무덤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남편과 함께 잠든 한 여인, 39년의 짧은 생을 살다간 왕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녀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그녀는 최고의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여성에게 남편을 따라 죽는 정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옹주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깊은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영조는 화순옹주가 죽고 난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1776년까지 52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딸 화순옹주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은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정조가 화순옹주에게 연료문을 세운 것은 단순한 기림을 넘어 할아버지 영조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의도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영조가 평생 안타까워했던 딸, 그 딸의 정절을 정식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비로소 영조의 한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효심 깊은 조카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화순옹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시대의 비극,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해 줍니다. 옹주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혼자 남겨진 삶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선이라는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시대의 강요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이 얽힌 복합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약 화순옹주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자신의 시대를 가장 치열하고 고독하게 살아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녀의 생은 짧았으나 그 결단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1758년 1월 17일 화순옹주가 세상을 떠난 날. 그로부터 260여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 영조 앞에서 자결한 딸,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한 여인, 조선 왕실 유일의 종사 연료. 화순옹주는 평범하게 태어났으나 비범하고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오빠마저 잃은 외로운 소녀였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26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삶은 그녀에게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14일간의 단식은 살고 싶은 본능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수농주의 홍문을 찾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존경심일까요? 아마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일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그 시대의 억압적인 가치관 때문에 희생된 삶에 깊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사랑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겪었을 슬픔에 공감할 것입니다. 화수농주 홍문은 지금도 예산군 용궁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붉은색 문은 연려의 표시로서 조카 정조가 세운 이 기념물은 화수농주의 굳은 정조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붉은색은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슬픈 사랑 이야기와 시대의 폭력에 희생된 고통을 상징하는 피의 색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화수농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위대함, 정절의 중요성, 아니면 시대의 비극, 혹은 군주로서의 책임의 무게, 각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울림을 남기며 역사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수농주가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14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매 순간 살고 싶은 본능이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수농주는 끝까지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영조가 제문에 남겼던 끝내 어찌 돌아보지 않는가? 라는 구절처럼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고 떠난 딸. 영조는 서운했을지언정 딸의 굳은 의지만큼은 인정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한 딸을 말입니다. 화수농주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정절, 슬픔과 결단,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별의 아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선 왕실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한 여인의 처절한 고독과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결단은 역사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옹주의 삶은 어머니와 오빠를 일찍 잃은 외로운 소녀의 시작,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했던 여인의 중반, 그리고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한 연려의 비극적인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년의 짧은 생을 살다간 이 한 여인의 선택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화수농주라는 이름 석자에 담긴 조선 왕실의 가장 슬픈 비극과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 속에서도 가장 비통하고 강력한 울림을 주는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이 때로는 죽음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시대의 억압적인 윤리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이 이중적인 교훈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이유일 것입니다. 화수농주 홍문 아래 우리는 역사 속 희생된 모든 영혼들에게 숙연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적 진실을 더 많이 파헤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